1941년 중반 전쟁이 동쪽으로 진행되면서 완전히 다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립시키거나 이주시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구는 전체 인구를 체계적으로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은 최고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흔적도 없이 유럽에서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처형은 더 이상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 군대, 경찰의 다양한 수준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재판 없이, 기록 없이, 탈출의 가능성 없이 살해되었습니다. 매일 사람들로 가득 찬 기차들이 폐쇄된 목적지로 출발했으며 특수센터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시신을 없애기 위해 개조되었습니다. 결정은 정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각 부대는 자신의 기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당화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제거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히틀러의 증오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단계는 이미 정의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증오를 절멸 결정으로 바꾼 선은 어느 시점에 그어진 것일까요? 두려움이 교리가 될 때 히틀러가 빈에서 배운 반유대주의. 린츠를 떠난 아돌프 히틀러는 그림에 전념할 생각으로 빈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이미 2번의 미술 아카데미 입학 시도에 실패하여 최소한의 수입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실업자, 병자,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여러 공공보호소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전단지, 신문, 정치 서적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고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빈에 자유롭게 유통되던 반유대주의 사상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에서 유대인에 대한 거부는 공공연히 표출되었습니다. 연설, 언론, 심지어 선거운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카를 루거 시장으로 그는 반유대주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루거는 유대인에 대한 언어적 공격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사업, 언론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대인 엘리트에 맞서는 대중의 대표자로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히틀러는 루거가 유대인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지지자들을 얻는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 당시에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린츠에서는 유대인 젊은이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지만 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없이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인물은 거르크 폰 쇠너러였습니다. 그는 독일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게르만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 급진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연설을 많이 읽었고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유대인 혐오를 혼합한 그의 여러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쇠너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톨릭, 슬라브족, 그리고 독일 민족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 맞지 않는 모든 집단을 공격했습니다. 증오와 민족적 자부심이 뒤섞인 이러한 사상은 히틀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그는 가능한 한 생존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이 그린 엽서를 팔고 식사를 위해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도서관과 카페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독일 역사, 인종적 순수성, 문화적 타락, 그리고 세계 음모에 관한 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무명이었지만 그의 세계관은 빈의 분위기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상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밤을 보냈던 보호소에서 히틀러는 절망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많은 이들이 체제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경제, 언론, 문화적 퇴폐의 책임자라고 지목하는 온갖 종류의 이론들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논의되지 않고 확실한 사실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모든 것의 원인인 균일한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정적인 언론 또한 중요했습니다. 저렴한 신문들은 표지를 증오 메시지, 과장된 사파,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회를 조작한다고 비난하는 글들로 채웠습니다. 히틀러는 그것들을 자주 읽었습니다. 일부 신문들을 비판했지만
그가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공격적인 스타일에 주목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선전에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위험한 유대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개인적인 좌절, 빈곤, 반유대주의 텍스트, 그리고 루거와 쇠너러 같은 인물들로부터 형성된 생각이었습니다. 뮌헨으로 떠날 때 그는 이미 유대인들이 자신이 거짓되거나 부패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의 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빈 거리에서 유대인에 대한 거부는 정치인들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탐욕스럽거나 기형적으로 묘사된 유대인들의 모욕적인 이미지가 담긴 포스터, 전단지,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점에서는 공격을 진지한 연구로 위장한 소책자와 책들이 팔렸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히틀러가 읽었던 많은 텍스트들은 유대인들이 이 나라의 일부가 아니라 독일 민족을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을 돈이 없었던 히틀러는 공공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역사,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를 과학적인 척하는 어조로 혼합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읽었던 작가 중 한 명은 란츠 폰 리벤펠스였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열등한 인종이자 생물학적 위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답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것은 유대인의 잘못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히틀러는 자신의 좌절감과 자신이 읽은 것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의 거부, 그가 받은 냉대, 그리고 배제되었다는 느낌은 유대인들이 진정한 독일인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비난하는 서사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비록 그 시기에 그가 유대인들과 직접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민족의 발전을 방해하는 조용한 음모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가 움직였던 환경은 그러한 변화를 강화했습니다. 노숙자 보호소에서 대화는 실업, 인플레이션,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유대인에게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의문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반유대주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도시 자체도 그러한 과정을 동반했습니다. 빈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과 눈에 보이는 긴장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피할 수 없는 갈등인 양묘사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러한 사상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방에 있었습니다. 모든 길모퉁이에서 그는 유대인을 위협으로 강화하는 대화, 포스터 또는 연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히틀러가 공개적으로 극단적인 말을 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그의 글과 그를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그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갇힌 명확한 방향 없는 젊은이로 나타납니다. 확실한 것은 그 시기에 그가 나중에 채택하고 폭력적으로 추진할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투쟁을 썼을 때 히틀러는 빈에서 수집한 많은 사상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는 전단지와 거리 연설에 의해 부풀려진 막연한 거부감이었던 것이 역사적, 정치적 외양을 가진 이데올로기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빈에서의 경험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중에 유대인의 박해와 제거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할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뮌헨으로 떠날 때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꿈꾸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빈에서 그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왜곡하고 정치에서의 그의 길을 결정지을 사상들을 수집했습니다. 메인캄프, 그의 증오를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바꾼 매뉴얼. 나이 투쟁 책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비엔나에서 흡수했던 느슨한 반유대주의를 독일인들에게 경고하는 글로 완성된 담론으로 조직했습니다. 그의 감금 기간 동안 작성되었으며 즉흥적인 책이 아니라 그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텍스트의 중심에서 유대교는 종교나 소수민족으로 나타나지 않고 문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그는 유대인을 마르크스주의와 연결시킵니다. 그에게 공산주의는 단지 정치적 사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국가들을 파괴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평등의 메시지와 국가적 자부심에 대한 거부를 통해 게르만 민족의 영혼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볼셰비즘은 유대인의 지배를 숨기고 국가의 몰락을 조장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대인들을 공산주의와 경제 자유주의의 추진자로 독일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치의 양면을 조종하는 존재로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들이 언론, 특히 신문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언론을 사용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교육에 개입하며 문화를 자신들의 이익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는 독일 주요 일간지들이 유대인 소유였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러한 영향력은 전통을 공격하고 군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평화주의를 장려하며 국제주의적 사상을 퍼뜨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이 예술, 음악 디자인을 손상시켰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그들이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독일의 미학을 고의적으로 망쳤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현대 전시회, 도발적인 작품, 형태 없는 음악이 민족 정신을 파괴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그러한 왜곡된 예술은 우연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조직된 행동의 산물이었습니다. 텍스트의 또 다른 핵심 부분은 유대인들이 창조자가 아니라는 그의 주장입니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타인의 노력에 기생하여 사는 모방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근면한 민족들에게 침투하여 내부에서부터 약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처럼 제시된 이 생각은 나중에 배제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방인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는 통합의 모든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구 중 하나는 그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대인이 지구상의 민족들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들의 보상은 인류의 완전한 파괴가 될 것이다. 이 문구를 통해 히틀러는 유대인의 존재가 그가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민족들의 연속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 생각은 합의나 혼합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직접적인 충돌만을 고려했습니다. 사상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의한 후 히틀러는 이 책을 사용하여 유대인이 단순히 제한될 것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텍스트 전반에 걸쳐 그는 독일을 보호하는 것은 오직 그 위협을 뿌리 뽑아야만 가능하다고 반복합니다. 그는 어떤 공존 시도도 실패할 운명이며 역사는 문제를 단호하게 직면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교의 확산을 위대한 제국의 몰락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로마가 정체성 상실을 허용하여 몰락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본질을 지키지 못하여 붕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위장하고 지배적인 문화에 적응하며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가상의 능력은 그들의 가장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이 책은 유대교가 종교가 아니라 숨겨진 목표를 가진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히틀러는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독일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거부했다. 그의 논리에서 피는 모든 것을 정의했고 어떤 혼혈도 민족의 신체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손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그는 수백만 명을 배제했고 그들이 소속될 가능성을 없앴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이 민주주의를 피난처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의 글에 따르면 자유, 평등, 권리의 가치는 유대인들이 통제하려는 사회 내에서 법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히틀러가 의회 시스템 전체를 거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는 그것이 다수의 이익과 무관한 이해관계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모델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그의 이론에서 유대교는 모든 영역을 해치는 세력이었다. 경제부터 교육까지, 언론부터 대학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히틀러는 증거를 찾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문구들을 반복했다. 그리하여 선전은 하나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려는 그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책의 다른 부분에서 그는 유대인이 저지되지 않으면 결국 독일을 파괴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사물을 보는 그런 방식에서는 방관할 여지가 없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돕는 자였다. 이러한 논리는 인구를 애국자와 배신자, 깨어있는 자와
적의 동맹자로 나누었다. 그 계획 아래서 제거는 범죄가 아니라 필요였다. 그는 또한 국가의 진로가 국민이 그 위협을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 과업을 희생이 길의 일부인 국가적 의무로 제시했다. 여러 페이지에서 히틀러는 피, 땅,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요소들을 결합하여 정치적 투쟁이 계속 존재하기 위한 전투가 되는 이야기를 구성한다. 책의 어느 곳에서도 가스실이나 대량 학살은 언급되지 않지만 그 경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유대인의 비인간화, 끊임없는 위험으로의 제시, 그들의 통합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그리고 그들의 단순한 존재가 독일인의 삶과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은 미래의 어떤 결정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형성했다. 나의 투쟁은 증오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증오를 공식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그것은 분노, 왜곡된 생각, 선전을 혼합한 텍스트이며 토론이 아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쓰였다. 그 책으로 히틀러는 급진적인 이론을 가진 아웃사이더에서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지우는 것을 국가계획의 일부로 삼는 직접적인 목적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다. 나치즘은 어떻게 문화를 유대인들에 대한 무기로 만들었는가? 나치 정부가 부상하기 전 수년 동안 독일을 황폐화시키는 도덕적 타락의 책임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선전 이미지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서사에서 의회 민주주의, 현대 예술의 발전, 사회 변화는 계획된 무질서의 징후로 여겨졌습니다. 당의 대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단지 소수 민족이 아니라 관습, 전통적 가치,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변화의 책임자였습니다. 그 서사의 핵심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비뚤어진 성적 행위, 과잉, 도덕적 타락을 조장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연설과 글에서 당 지도자들은 매춘, 도발적인 영화, 그리고 그들이 외설적이라고 부르는 문학 뒤에는 유대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많은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여겼던 자유로 특징 지어지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불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현대 예술 또한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표현주의, 실험 연극, 그리고 다른 흐름들은 독일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유대인의 개입의 결과라고 주장되었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추진한 전시회에서 그러한 작품들은 그들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추정되는 인종적 기원 때문에 퇴폐 예술로 전시되었습니다. 무질서의 원인으로서 유대인의 모습은 가정 영역으로도 옮겨졌습니다. 유대인 사상가들은 성해방, 페미니즘의 발전, 그리고 전통적인 역할의 해체를 조장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목표는 단기 국가의 기둥으로 여겼던 독일 가정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리에서 가족 모델의 어떠한 변화도 국가의 통합을 깨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책략의 일부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동일한 담론 내에서 언론 매체는 영향력의 핵심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주요 신문과 잡지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가치를 침식하며 이전에 거부되었던 행동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사상들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당에게 그것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본질을 내부로부터 해체하기 위한 유대인으로부터의 캠페인이었습니다. 영화가 특히 지목되었습니다. 외국 영화들, 특히 미국 영화들은 대중이 타락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려는 의도로 도발적인 장면들과 인종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 서사에 따르면 그러한 제작물들 뒤에는 항상 영화를 사용하여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유대인 제작자들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래의 검열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반복된 비난 중 하나는 유대교와 동성애 사이에 추정되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리아인 인구의 성장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동성애를 퍼뜨린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실제 근거가 없는 이 주장은 연설, 소책자, 그리고 공식 출판물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독일 민족의 존속을 위험에 빠뜨리는 생물학적 위험으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나치 지도자들, 특히 요제프 괴벨스와 같은 인물들은 이러한 사상을 끈질기게 퍼뜨렸습니다. 괴벨스는 선전 담당자로서 예술적 퇴폐가 유대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경제, 정치,
도덕 등 가능한 모든 전선에서 유대인에 대한 거부를 통합하려는 통신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권은 유대인이 인플레이션부터 매춘까지, 신문부터 예술 작품까지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한데 모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혼합은 나중에 포괄적인 숙청의 일환으로 적용될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치당은 유대인이 광범위한 도덕적 위기의 책임자인 것처럼 보이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인물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끊임없는 반복에 기반을 두었으며 이는 사회의 더 많은 부문에서 점차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화적 반유대주의는 증거가 아니라 공유된 감각, 느슨한 해석, 그리고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던 사상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 중 하나는 특정 어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퇴폐적인, 불순한, 타락한 또는 부패시키는과 같은 단어들은 유대인 인물과 관련된 모든 예술적, 사회적 또는 성적 표현을 지칭하기 위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결국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는 모든 것과 결합시켰습니다. 이러한 담론은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치는 이러한 주장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예술, 학계 및 노동 분야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온 사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문화기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당이 옹호하는 신념체계는 국가와 무관한 요소들에 의해 내부로부터 조용히 공격받는 희생자로 비춰졌습니다. 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비난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유대인이 운영하는 언론, 출판사, 조직에 의해 내부에서 계획된 문화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버전에 따르면 교육, 비판적 사고, 그리고 다양한 입장은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계획의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다원주의도 침투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열은 더 이상 과잉이 아니라 자기 방어로 제시되었습니다. 출판물 폐쇄, 예술가 및 작가 감시, 그리고 도서 소각은 국민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주장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억압을 긍정적인 행위로 변화시켰고 국가를 합법적인 외양을 하고 내부에서 활동하는 숨겨진 적에 맞서 도덕을 수호하는 보호자로 보여주었습니다. 라디오와 동화의 역할은 이러한 이미지를 심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첫 해부터 정권은 유대인을 어둡거나 불결하거나 조롱하는 인물로 묘사하는 자료를 장려했습니다. 이것은 성인 대중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유대적인 것이 추악하거나 이상하거나 해로운 것과 연결되는 이미지를 보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준비는 나중에 훨씬 더 공격적인 정책들이 일반적인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이 더 이상 실존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측면을 집중시킨 부정적인 꼬리표로 가득 찬 공허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부자이자 공산주의자였고 은행가이자 게으름뱅이였으며 포르노 제작자이자 문화 비평가였다. 그러한 영구적인 모순은 선전을 약화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어떠한 불만도 동일한 목표로 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치 정권에게 이러한 구성은 단지 이념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유용하기도 했다.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위기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명확하고 직접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집단적 좌절감을 공동의 목표로 향하게 했다. 그리하여 배제에 기반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적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 즉, 신문, 극장, 대학, 새로운 사상 안에 있었다. 그에 대한 투쟁은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가능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완벽한 금융의 적. 나치 메시지의 핵심 기반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숨겨진 장소에서 전 세계의 돈을 지배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진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은행, 대출, 증권거래소, 투기와 연결시키는 연설과 선전물에서 나왔다. 경제적 결정이 시장이나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직된 계획에서 나온다고 반복해서 주장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금융 붕괴 동안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수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설명을 요구했다. 나치당은 직접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유대인들이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빈곤해지는 동안 이익을 얻기 위해 화폐 가치를 조작했다. 그러한 생각은 연설, 포스터, 그리고 정권과 동맹을 맺은 언론 매체의 기사에 나타났다. 이러한 종류의 반유대주의는 또한 특정 직업에 대한 불신의 기반을 두었다. 유대인들이 의학, 법률, 은행, 언론과 같은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되었다. 나치에 따르면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핵심적인 영역을 장악했다. 업적이나 노력은 언급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은밀한 책략의 결과로 설명되었다. 당의 문헌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뿐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가치를 더하지 않고 신용이자 상업으로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그러한 이미지는 그들을 제거되어야 할 국가의 짐으로 표현했다. 20년대의 통제 불능 인플레이션은 증거로 사용되었다. 독일 가정이 모든 것을 잃는 동안 유대인들은 푼돈으로 재산을 사들였다고 말해졌다. 선전물 이미지에서는 파괴된 가정 옆에 축배를 드는 유대인 상인들의 캐리커처가 그려졌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한쪽이 고통받는 동안 다른 쪽은 이득을 보았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요점은 유대인들에게 조국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에 따르면 그들은 국경에 상관없이 돈을 움직여 위기를 조장한 다음 이득을 취했다. 그렇게 은행, 정부, 전쟁 결정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국제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베르사유 조약과 같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체결된 협정들도 이러한 논리로 설명되었다. 승자도 패자도 유대인 금융 세력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해졌다. 심지어 세계의 금이 그들의 통제하에 있으며 은행들이 그들의 결정에 복종한다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업을 폐쇄하고 재산을 빼앗고 합법적인 몰수를 적용하는 구실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약탈을 합법화하기 위한 서면 규범이 조치와 함께 따랐다. 당 대변인들이 사용한 언어는 기초적이었다. 경제적 세부 사항이나 실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다. 배신, 탐욕, 지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한 설명 방식은 누구든 이해할 필요 없이 이야기를 반복하게 만들었다. 범인은 얼굴과 이름을 가졌고 모든 경제적 악은 그들의 존재와 연관되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신화는 법이 되었다. 유대인에 대한 첫 번째 조치들은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로 제시되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있다고 말해줬다. 그렇게 그들을 모든 경제 활동에서 제거하는 길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사전 단계였다. 배제는 그들을 공공고용과 공식계약에서 멀어지게 하는 규칙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다음 사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당은 유대인 상점과 사업체에 대한 보이콧을 조장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서비스 구매와 계약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행동은 지속적인 위협에 맞선 국가 방어로 제시되었다. 중심적인 순간들 중 하나는 아리안화였다. 이 과정은 강제 매각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유대인 기업을 독일인의 손에 넘기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사업체들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정권의 사업가들에게 넘어갔다. 이 모든 것은 강탈을 보호 조치로 보이게 하는 새로운 법률로 정당화되었다. 선전에서는 이것이 국민에게 속했던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투기꾼 유대인이라는 인물을 부추기는 메시지들이 계속 유포되었다. 여전히 유대인 소유인 사업체 목록이 소비자 경고와 함께 게시되었다. 사기, 함정 또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 증거 없이 조작되었다. 대중의 의견은 거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이러한 버전들로 조장되었다. 정권에 동조하는 언론은 유대인을 상업에서 몰아내면 모든 것이 개선될 것이라고 반복했다. 중개인을 없애면 가격이 내려가고 노동이 더 공정해지며 기회가 독일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장은 체계적인 추방을 복지의 약속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캠페인은 국경을 넘어서도 이어졌다. 오스트리아와 다른 영토들의 합병과 함께 동일한 조치들이 적용되었다. 사업체들이 압류되고 강제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자산은 당의 측근들에게 넘겨졌다. 모든 것은 강도가 아니라 정화로 제시되었다. 그 단계는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 외에도 다가올 일의 기반이 되었다.
자원도 연결망도 합법적으로 일할 방법도 없이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다음 단계가 용이해졌다. 비참함은 결과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완전한 제거로 가는 길이 열렸다. 내부 문서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을 사람으로 언급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언급했다. 그들을 경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었다. 선전은 목표를 달성했다. 소수를 재앙의 상징으로 변모시키는 것. 그리고 다음 단계, 가장 극단적인 단계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단지 실행만 남아 있었다. 그들을 포함하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나치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유대인과의 포용이나 공존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운동의 첫 단계부터 유대인은 그들의 행동, 신념 또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보낸 횟수와 상관없이 독일 국가체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되었다. 소속감은 서류, 언어 또는 공유된 가치에 달려있지 않았고 오직 인종적 기준에만 달려있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시민 참여를 통해 유대인들을 통합하려던 부문들이 존재했다. 정권의 지도자들에게 그 과정은 진보가 아니라 더 큰 위협을 의미했다. 그들은 적응한 유대인이 의심을 사지 않고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들을 동등한 조건으로 포함시키려는 모든 제안을 완전히 거부했다. 나치 사상은 인종에 기반한 시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충돌은 사상이나 계급의 결과가 아니라 같은 영토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인종 집단들의 결과였다. 따라서 유일하게 가능한 조치는 완전한 분리였다. 가장 반복된 메시지 중 하나는 통합된 유대인이 침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의 외모를 이용하여 체제 내에서 승진하고 문화, 정치, 사업에 영향을 미치며 내부에서 활동한다고 말해졌다. 숨겨진 적이라는 이 이미지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낳았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규범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확고한 경계를 부과하려는 법률로 이어졌다. 1935년에 서명된 뉘른베르크 법은 누가 가족 출신에 따라 유대인으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명시했다. 그들은 독일인과 유대인 간의 결혼을 금지했고 유대인들의 공직 취임을 거부했으며 그들의 시민권을 무효화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어떤 수준의 적응도 그들의 배제를 지울 수는 없었다. 이 법률들은 끊임없는 선전 캠페인과 함께 이루어졌다. 정권과 연관된 매체들은 유대인과의 어떤 관계도 해롭다고 주장했다. 유대인 이웃이나 동료와 관계를 맺어 파괴된 가족들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영화, 책, 학교 자료들은 접촉이 가치 상실과 정체성 약화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강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지어 애국적인 과거를 가진 유대인들조차 소외되었다. 그들이 독일을 위해 싸웠든 문화계에서 알려진 인물이었든 중요하지 않았다. 정권에게 그러한 배경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어떤 공로도 그들이 나타내는 위험을 상쇄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해줬다. 나치 프로그램은 또한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유대를 끊으려고 했다. 우정과 직업관계는 더 엄격한 조치에 대한 방해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고발이 조장되었고 관계는 처벌되었으며 불신이 촉진되었다. 목표는 육체적, 감정적 차원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접촉 없이 남겨두는 것이었다. 포용에 대한 거부는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당의 이념적 틀 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그것은 가시적인 차이가 없을 때조차 우리와 그들 사이를 영구적으로 나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분할은 지배 집단의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박해 정책의 길을 열었다. 정권은 통합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포용 정책들이 문제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입장에 따르면 유대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를 내부로부터 약화시켰다. 나치 지도자들에게 위험은 명백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에 있었다. 유대인들이 적응하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통합된 유대인을 담론의 주된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띄는 상인이나 새로 온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에 따르면 진정한 적은 악센트 없이 독일어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으며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조용한 존재는 위험이 보이는 것보다 더 깊다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된 유대인들이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배신과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로 대중 캠페인이 조직되었습니다. 공식 간행물에서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작이나 해악으로 끝나는 혼혈 결혼이나 오랜 우정의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공포의 사용은 소외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부분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미쳤습니다. 유대인 조부모가 한 명뿐인 개인들도 감시받았고 많은 경우 공식적인 공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시스템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모든 유대인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영향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추방된 젊은이들, 직위에서 해고된 교수들, 일할 허가가 없는 의사들,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들, 거부된 음악가들. 각 사례는 소수민족의 배제가 도덕적 정화인 것처럼 국가적 갱신의 일부로 제시되었습니다. 사회는 그러한 체계적인 분리 모델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통합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는 이념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규범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분리된 공공장소, 가족 출신을 표시하는 신분증, 유대인 불허라는 명시가 있는 구인 광고. 이러한 유형의 규범은 권리가 축소된 시민이 만들어지는 식민지 체제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심지어 그것조차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은 그들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책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여를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시나고그가 폐쇄되고 지역사회 학교가 없어지고 유대인 단체들이 해체되었습니다. 고립이 규칙이 되었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더 결정적인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 제시되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는 모든 형태의 공존이 방해받을 때에만 가능한 목표로서 인종 정화에 대해 언급되었습니다. 이 언어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유대 단절로 시작하여 직업적 배제로 이어지고 강제 이송과 처형으로 끝나는 상세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포용에 대한 거부는 우연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제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정권에게는 유대인들이 제한된 형태로라도 국내에 계속 머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그들의 전체적인 비전에 모순되었습니다. 모든 공유된 공간은 위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답은 모든 유대를 끊고 모든 길을 막고 전체 집단을 국가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거 단계는 단절이 아니라 논리적인 연속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폐기 영토, 유럽에서 유대인 축출의 첫 시도들. 대량 학살이 시행되기 전 나치 정권은 유대인 인구를 대륙에서 제거하기 위한 제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독일인만을 위해 확보하려 했던 영토를 비우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물리적 추방은 그들이 유대인 문제라고 부르던 것을 다루는 초기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진전된 계획 중 하나는 유대인들을 마다가스카르로 보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섬이 프랑스의 식민 구조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선택은 프랑스가 1940년에 패배한 후에 고려되었습니다. 나치 책임자들에게 이곳은 멀고 고립된 곳이며 기후가 불리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엄격한 통제해 해상으로 이송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상된 조건들은 의도적으로 가혹했습니다. 이것은 재배치나 정착이 아니라 집단적 처벌의 은밀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추방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도중에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 식량 부족 및 지원 부족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은 예상된 일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계획 설계에는 선박수, 연간 이주시켜야 할 인원수,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에 필요한 시설 등 구체적인 계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추방된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으며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의도는 그들이 정착하거나 기능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을 극심한 조건 속에서 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고 인도양 해상 경로에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어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 계획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1940년 말경 담당자들은 그 선택지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아이디어들도 고려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을 동부 지역, 특히 폴란드 일부 지역과 나중에 소련으로부터 점령한 지역에 모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장소들은 무장 인력에 의해 감시되는 감금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조치 없이도 조건에 의해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제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수반하는 조치들, 즉 극단적인 배급, 고된 노동, 치료 없는 질병, 영하의 온도 등이 상세히 기술되었습니다. 관료주의는 기술적인 언어 뒤에 실제 영향을 숨겼습니다. 또 다른 선언된 목표는 유대인들을 유럽 환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독일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토에서 그들의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유럽 해방과 대륙을 깨끗하게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을 제거되어야 할 물리적인 장애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이송에 대한 논의는 희망하는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갈등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정권 내부의 많은 이들은 유대인이 없는 유럽을 원했지만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를 달성할 실용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좌절감은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의 변화를 촉진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41년 중반까지 일부 고위 간부들은 동부의 유대인들을 위한 보호구역을 계속 제안했습니다. 이곳은 독일과 군사 점령 지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배치될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해당 영토에 대한 보고서는 충분한 자원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구조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양실조, 전염병, 기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를 줄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조직적인 살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문서들은 그 결과가 치명적일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된 목적지 중 하나는 독일의 통제를 받는 폴란드 영토 내의 루블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미 SS에 통제해 임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해당 시설을 확장하고 울타리를 세우고 감시해 작업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소련 내부 지역을 사용하여 이주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분석되었습니다. 시베리아와 다른 동부 지역과 같은 먼 지역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기후와 거리 때문에 이 지역들은 공개적인 총살 없이 유대인의 존재를 지우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철도 노선, 주당 인원수, 현지 주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조치와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는 작전 회의에서 검토되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물류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운송 노선이 포화 상태가 되고 군대가 동부 작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필요로 하면서 제한 사항이 커졌습니다. 1941년 6월에 시작된 소련에 대한 군사 공세는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열차는 병력과 보급품을 이동시키는 데 필요했으며 이는 대규모 이송수단을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추방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규모 그룹들이 비인간적인 조건의 동부로 보내졌고 많은 이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현장 보고서는 이러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기록했습니다. 책임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영토 해결책의 실제 한계를 드러냈지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류의 붕괴, 적절한 인프라 부족, 그리고 대규모 격리 적용의 불가능성은 이러한 시도들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그 후에 올 것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또 다른 유형의 전략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시작, 정권이 절멸을 개시했을 때
나치 정권 통치하에 초기 몇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조치들은 그들을 점점 더 가혹한 규칙으로 공공생활과 직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그러한 압력은 고위 지휘관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권력 책임자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을 고립시키는 것을 멈추고 되돌릴 수 없이 제거하는 새로운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다. 그 변화는 1941년 여름 소련에 대한 군사 공세가 시작된 후 가속화되었다. 그 작전은 단순한 전쟁 캠페인이 아니라 총체적인 정치적 임무로 간주되었다. 나치 지도자들에게 공산주의와 유대교는 같은 적대 세력을 나타냈다. 그 틀 안에서 점령된 영토에서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임무를 맡은 특수 부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직접적인 제거 작전이 지속적으로 수행된 첫 번째 사례였다. 동부에서 보내온 보고서들은 마을, 시골길, 들판 지역에서의 학살을 상세히 기술했다. 아인자츠 그루펜이라고 불리는 여단들은 정규군 병사들과 현지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작전을 수행했다. 모든 유대인 인구를 말살하라는 서명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행동들은 이미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속 총살형은 일상적인 관행으로 통합되었다. 정권의 사무실 내에서는 여러 부서장들 간의 회의가 더욱 빈번하게 개최되기 시작했다. 열차, 보안, 민간인 등록 및 공공행정 책임자들은 공동으로 협력했다. 그러한 대화에서는 숫자, 이송 및 더 높은 효율성의 방법에 대해 논의되었다. 노골적인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죽이다 대신에 필요한 조치 또는 특별한 절차와 같은 문구가 사용되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게 그 임무들을 조율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그의 역할은 국가의 모든 부문을 하나의 목표 아래 정렬시키는 것이었다. 반제 회의는 나중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많은 결정들이 이미 실행 중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명령으로 정의된 정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많은 단계들의 결과였다. 더 빠르고 은밀한 방법을 찾으려는 절박함이 커져갔다. 총사령은 느리게 인식되었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와 적은 노출로 작동하는 다른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이 계획되었다.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 더 이상 일반적인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처형하고 말살하기 위해 처음부터 준비된 장소들이 구상되었다. 모든 것은 기술적인 작전으로 조직되었다. 시간표, 경로 자원 및 재료는 운송 네트워크의 일부로 정의되었다. 그 시점에서 국가 시스템은 조립된 메커니즘처럼 작동했다. SS 공식 사무실, 지역 정부 및 운송 회사들은 동일한 구조의 부품처럼 작동했다. 각 영역은 구금부터 최종 적용까지 명확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협력은 명시적인 명령 없이도 이루어졌다. 한편 선전은 그 중심 임무를 유지했다. 침투한 적, 숨겨진 위협, 그리고 내부에서 작용하는 위험에 대한 생각이 반복되었다. 목표는 주민들이 설명 요구 없이 이송과 실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공 메시지는 공동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긴급성을 강조했다. 1941년이 끝날 무렵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동부 전선에서의 학살은 계속되었고 오직 처형을 위해 만들어진 첫 번째 공간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유대인들을 물리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는 더 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확대 단계에 있는 실제 시스템으로 변모했다. 그 작전은 안정적인 구조와 여러 분야의 참여를 필요로 했다. 내부 절차가 수립되었고 임무가 분배되었으며 규범이 정해졌다. 아직 통일된 서면 지침은 없었지만 관련된 모든 이들은 추구하는 결과를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을 멀리 보내거나 가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 1942년 1월 반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회의에서 정권의 핵심 인물들은 이른바 최종 해결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논의했다. 기계는 이미 가동 중이었지만 이 회의는 각 부문의 기능을 정리하는 데 기여했다. 각 대표는 명확한 임무를 받았다.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되었다. 그 순간부터 제거는 정권 결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체 집단을 말살하는 것은 절대적인 통제 아래 중단 없이 처리되는 일상이 되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유럽 지도에서 모든 유대인을 흔적 없이, 예외 없이, 증인 없이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죽음의 기계, 대량 처형 센터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나치 정권의 처형 시설들은 단순한 제거 장소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에서 조장된 인종적 비전을 단계별로 실행하기 위해 구조화되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신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모든 것은 교리를 절차로 바꾸는 논리를 따랐습니다. 생물학적 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탈출이나 인간적인 대우의 가능성도 무효화하는 조직적인 사슬이 되었습니다. 객차에서 내릴 때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직장으로 가는 또 다른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유지하고 소란을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장교들은 의무적인 작업을 위해 사용될 사람들을 신속하게 배정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즉각적인 죽음의 구역으로 아무런 통보 없이 안내되었습니다. 그 선별은 몇 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대화나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녀를 둔 여성, 노인, 병자 또는 유용해 보이지 않는 누구든지 곧바로 죽음으로 보내졌습니다. 기준은 누군가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일에 쓸모없는 사람은 절차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노동에 배정된 사람들은 비좁은 막사에 수용되었고, 음식은 거의 없었으며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처벌과 신체적 조건은 며칠 만에 그들의 저항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목표는 그들을 교체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샤워를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옷과 물건들을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일단 방 안으로 들어가면 문은 밀봉되었습니다. 가스가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몇 분이 걸렸습니다. 비명, 구타, 절망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강제 노동자들, 즉 존더 코만도라고 불리는 그룹들은 시신을 꺼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금속으로 치아를 뽑고 잔해를 화장터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 그룹들은 증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들도 제거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절차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수용소 공간은 여러 구역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그룹도 전체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 파편화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책임자들은 교체되었습니다. 명령은 기술적인 언어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분할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된 방식은 목표가 모두에게 명확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임시 변통적인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부 철도 노선, 측정된 용량의 가스실과 화장터, 그리고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가스로 시험이 이루어졌고, 구역들이 재설계되었으며 일상적인 절차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각 조정은 하루 사망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모델은 여러 장소에서 복제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및 다른 수용소들은 동일한 논리로 운영되었습니다. 지리적 고립과 현지 지배는 비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기록이나 절차 없이 그곳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은 정상화였습니다. 대량 처형은 정기적인 업무로 취급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 예상되는 양, 수집할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는 각 범죄를 하나의 자료로 전환시켰습니다. 도착하는 각 집단은 등록되었습니다. 누가 일하고 누가 죽을지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목록들은 중앙 사무실로 보내져 수치들이 합산되었습니다. 이름은 수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개인들은 숫자로 축소되었습니다. SS 요원들은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 사라져야 할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그러한 비인간화는 연설, 출판물, 일상 활동을 통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처리하다, 재배치하다, 관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적으로 얽히는 것을 피했습니다. 또한 음주가 장려되었고 실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었습니다. 밀폐된 트럭, 다른 가스, 심지어 폭발물까지도요. 모두 잘 작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스템을 최적화하려는 영구적인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희생자들은 기차에서 짐을 내리고 방을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된 요원의 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의 각 구역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독구역, 물품 보관소, 막사, 소각로, 행정구역 등입니다. 각 부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습니다. 무질서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교리의 적용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공로, 개인적인 관계, 어떤 이력도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인종 논리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미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군사적 패배가 임박했을 때도 시스템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파괴되고 흔적이 은폐되었지만 처형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목표는 완전한 절멸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생한 일은 사고도 즉흥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한 집단 전체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던 교리에 계산된 실현이었습니다. 수용소는 그 약속을 냉정함, 질서, 그리고 범죄를 일상적인 업무로 변모시킨 구조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선택이었을 때 독일에서 그들이 보고 침묵한 것, 유대인에 대한 체계적인 말살이 이루어지던 시기 동안 독일 사회의 상당 부분은 벌어지고 있던 일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식 뉴스를 엄격하게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소문을 듣거나 징후를 알아차리거나 간접적인 언급을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 침묵은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전체 집단의 강제 퇴거와 이주는 눈에 띄었습니다. 작전 후 주택들은 비었습니다. 이주 때문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명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편지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기차역 직원들과 군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지점, 돌아오지 않는 호송대, 연기가 계속 나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명확한 공식 버전 없이 떠돌았지만 우려를 낳았습니다. 일부는 주의를 기울였고 다른 일부는 이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너무 많이 의심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후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끊긴 편지, 언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장소, 통제를 벗어난 사진들, 직감은 구체적인 사실과 뒤섞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소문이 낮은 목소리로 전해졌습니다. 아우슈비츠나 트레블링카와 같은 이름은 조심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대화는 짧았고 보통 회피하거나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대기업들은 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건들이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종교단체들은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제도적 구조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마을과 외딴 지역에서는 가까이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기차, 객차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리고 특정 장소들이 이송 전의 경유지로 사용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사진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적인 모임에서 그들은 그 사진들을 보여주거나 충격적인 장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경고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전선의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강제 수용된 죄수들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쇠약을 목격하고 다른 언어를 듣고 끊임없는 감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자의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전체 그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분들을 조합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이해는 공포와 합쳐져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는 태도를 낳았습니다. 더 아는 것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또한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추방은 행정 절차로 제시되었습니다. 법규에 의해 정당화된 질서 전견한 절차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은 도덕적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체계적인 제거를 은폐하기 위해 재정착 또는 보안 조치와 같은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선전은 그러한 이야기를 지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질병, 속임수 또는 범죄와 연관시키는 사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도록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실종은 불의로 여겨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되었습니다. 동부 점령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불안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참호, 총격 또는 이상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감각하게 말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부문에서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기차는 알려진 도시들을 가로질렀습니다. 다친 객차, 무장 감시, 눈에 띄는 상태의 사람들은 명백한 징후였습니다. 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알았고 문이 닫힌 집이나 통보 없이 재배정된 상점을 본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개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박해받는 사람들을 돕거나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적었고 제재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어떤 도움 시도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와 동네에서 아이들은 사라진 친구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모호했거나 공식적인 발표를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침묵 또한 말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치 군사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기록이 불태워지고 문서가 파괴되었으며 죄수들은 흔적을 없애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일부 독일인들은 이 마지막 행동들을 질문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연합군이 수용소를 개방했을 때 그 이미지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녹음, 그리고 이야기는 이전에 언급이 회피되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았거나 그러한 수준의 범죄는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서, 증언 그리고 신호는 많았습니다. 질문은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알고 싶어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인하는 것 또한 이전과 같은 침묵의 일부였습니다. 분쟁 이후의 답변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일어난 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절멸은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의 소행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허용한 사람들의 소행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배제부터 완전한 소멸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순서를 따랐다. 법률이 시작을 알렸고 이송은 기차를 채웠으며 수용소는 나머지를 처리했다. 모든 것은 정밀한 방법으로 적용되었고 우연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으며 일부 사무실에서 서류를 봉인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승강장을 감시했다. 일시적으로 보였던 것이 영구적이 되었고 말로 시작된 것이 수백만 명을 흔적도 없이 지우도록 설계된 구조물로 구체화되었다. 경로는 그려졌고 이름은 숫자로 대체되었으며 죽음은 질문을 일으키지 않고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보았고 멀리 있던 사람들은 조각들을 모았으며 참여했던 사람들은 할당된 임무를 수행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었다. 끝이 왔을 때 내부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첫째 날부터 시스템이 작동한 방식에 기록되어 있었다.